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사실 굉장히 저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르케를 쭉 추적해 왔는데 포스트 휴먼, 저는 이걸 다음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이걸 다음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쓰니까 다음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너레이션은 생산, 나타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세대 그러면은 세라는 게 이제 사람의 나이로 치면 30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죽기에 좋은 나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30세. 이 30년을 이제 이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 한 시대가 바뀌는 텀, 때의 동안으로 봐서 30년을 한 띠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러면은 30년 이후를 뜻하는 셈이네요. 우리말로는.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하면은 우리랑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새롭게 나아진 세대란 뜻입니다. 좀 명명법이 좀 하나는 산술적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땐 산술이 좀 편하고 어떤 땐 좀 역사가 좀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30년이라는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5년, 뭐 10년 이런 단위로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30이라는 숫자는 그냥 자연수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이제는 뭐 허수, 뭐 실수, 수많은 수들이 등장한 다양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일단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또는 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르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시대도 구분할 수 있겠다. 고대 그리스는 자연을 발견한 시대였습니다. 피시스라고 불렀던 또 그 반대편에 로고스라는 것이 있었고 그 두 개의 아르케들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원리를 찾았던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축을 이뤘던 야스퍼스의 표현대로 치면 차축의 시대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고대 시대에는 자연이 아르케가 되는, 그리고 그 자연 안에는 그 창조주로서의 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라고 뭐 동양과 서양이 좀 중세 구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 죽음의 발견 이후에 사람의 삶의 영역이 사후 세계로까지 확장된 그러한 시대에는 사람 자신이 주역이 되지 못하고 신의 봉사자로서 기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신이 주역인 시대. 그래서 신이 유일한 아르케이고 자연과 사람 또는 어떤 원리 등은 제2의 아르케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오면서 동서양이 사실 비슷하지만 서양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 자신을 아르케로 내세우는 시대. 나는 생각한다. 라는 그 한마디로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휴먼,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제 그 20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아르케의 다원성이 인정되는 신도, 자연도, 사람도, 심지어는 사물들도 저마다 아르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그 아르케가 해체되는 듯 보이는, 아르케의 다원성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것을 하이데거는 있는 것에 모든 아르케들의 있음에 가는 근거, 그것들을 있게끔 해주는 것을 찾는 방식으로 아르케의 위치를, 차원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마치 아르케가 사라진 듯 보이는데, 아르케는 사라진 것이 아니고 무한히 늘어난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아르케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좀 허무해지는 물음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허무주의의 밑바탕에는 그동안 우리가 동일성의 원리, 아르케는 하나여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이것을 서양 형이상학이 지배하던 시대관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형이상학의 종말의 시대가 됐고, 자연과학 또는 기술과 공학의 시대, 또는 저는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시대에는 우리 우주선 폭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냉각 부품 핀 하나가 우주선을 폭발시킵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아르케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아르케들이 모두 중요한 시대. 그래서 이제는 감정, 문화,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아르케의 반열로 올라가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럼 이러한 완전히 새로워진 시대에, 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린 도대체 아르케를 찾을 수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저도 정확히 답을 갖고 있지 못한, 현재 찾고 있는 그런 물음을 좀 묻고, 그래도 제가 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정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21세기 비롯은, 아르케를 제가 비롯이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요. 비롯이란 말은 어떤 것이 비롯되어 나오는, 비집고 나오는, 붉어져 나오는, 왜 얼굴에 뾰루지 생길 때처럼 이런 새로운 형태를 짓는, 형태가 생겨나는 그러한, 이제 이머지라고도 많이 쓰고 창발이라고도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표현들을 아울러서 우리말 비롯이라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용어로 치자면 그것을 아르케올로지라고도 쓰는데요. 비롯이라고 쓸 수 있겠다. 오늘날의 비롯은, 21세기의 비롯은 저는 DR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제 계속 제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게 한편으로는 저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쓸 수가 없어서 결국 이제 제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DR이라는 것은, D는 디지털의 뜻입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진법을 얘기하는 거죠. 2개씩 짝을 맞춰 나가는 거. 십진법은 10개씩 단위를 나눠서 이루어 나갑니다. 0부터 9까지. 이진법은 0, 1, 2개로 모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디짓이라는 것은 손가락이란 뜻도 되고, 또는 나뭇가지, 이렇게 둘로 갈라진 것, D라는 게 이제 투의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갈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가 좀 신비스럽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디지털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젓가락이죠 뭐. 아주 쉬운 겁니다.
두 갈래, 두 가닥, 응? 그 두 가닥을 꼬우면 우리 유전자에도 볼 수 있지만 이중나선 구조라는 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만물의 모든 생명체의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완벽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경우는 60진법도 씁니다. 60진법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양자 컴퓨터는 아예 속도가 안 걸리시니까 뭐 2진법이냐 60진법이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디지털 형태로 두 갈래 2진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64비트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바이트 개념을 또 사용하면서 두 개를 8개씩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32개씩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고 64개씩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단위 묶음에 관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2개씩 묶는다. 하나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최소 단위가 2입니다. 디지털을 2씩 묶는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뭐 그냥 쉽게 설명이 됩니다. R이라는 것은 제 표현인데요. R속입니다. 이건 정보의 제식 번역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적정 보고, 정황 보고라는 뜻인데요. 적의 정황을 보고하는 것. 일본군 그 해군이 주로 했던 작업이 이거였습니다. 스파이짓이죠. 적의 정황, 시간에 흐르는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 이게 정황입니다.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정이라는 개념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정을 준다 이러죠. 정. 그때 쓰는 정과 같은 정입니다. 속정이라는 뜻입니다. 속. 보라는 건 이제 보고이죠. 어떤 문서 형태로 또는 구두로 말로 이루어지는 알려주기, 이것이 보고입니다. 알려주기. 그럼 이제 알속이라고 하면은 알려주는 속이네요. 만두 속이라고 제가 이제 비유 쓸 수 있는데요. 알 속에는 껍데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두 속도 만두 피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만두 피 속에 만두 속이 있듯이 알 껍질 속에 알 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 속이기 때문에 그냥 알 속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디지털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은 포맷 한다 할 때 포맷하고 같은 건데요. 폼이라는 거는 형태란 뜻입니다. 근데 이 폼은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요. 사람의 형태.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요? 팔다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꼴이 있죠. 사람 꼴. 또는 패턴. 또는 사람의 본. 그런 본보기 할 때 그런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의미에서의 폼입니다. 그러니까 인폼 하면은 자, 형식에 담아라. 그러면 어떤 주어진 형식은 앞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WP, 이게 포맷입니다. 형식이죠. 여기에다가 집어 써 넣으면 콘텐츠, 내용이 들어간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폼입니다. 어떤 앞서 주어진 형식 안에 채워진 것. 그러니까 정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또는 그런 형식은 이미 앞서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해져 있는 알리기 위해서 어떤 알을 담아둔 알갱이, 이럴 때 저는 그걸 속이라고 쓸 수 있다고 봐서 알속이라고 씁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지털 알속이고, 이걸 줄여서 그냥 쉽게 DR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의 아르케는 정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냥 정보가 아니고 DR이다, 디지털 정보다. 그럼 디지털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는데요. 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이라고 그러시나요?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한 번으로 끝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직 완성되기는커녕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난 셈인데요.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다르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제가 내용들은 다 안에, 제 강의 자료 안에 집어 넣어 놨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디지털 알속은, 모든 것을 디지털화합니다. 획일화죠? 매체를 통일시켰습니다. 소리, 인간은 눈의 경우에 볼 수만 있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이렇게 사람의 감각은 저마다 이런 바이어스, 편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고유성이라고도 하고 지향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사람의 감각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혀로 본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듣는다 이러실 분도 있는데 아직 저도 만나보진 못했어요.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온다면 저는 외계인을 사람 형태로 보는 거는 우리들의 착각일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냥 외계인 하면 넘어옴이다 이렇게만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 사람 형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 형태라는 전제 조건은 생물학적 진화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구가 이 우주에 똑같은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진화의 과정은 똑같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내 유전자를 갖고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랑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생물학적 생태적 조건 하에서 진화된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 20만 년, 100만 년만 달라져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하고 사람이라고 붙인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착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단 그거는 추정하기도 어려운 수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호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린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세계, 무려 완전 딴판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영역으로 넓혀가다 보니까 감각의 어떤 이런 특이성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뇌에 대한 연구가 그걸 모든 물꼬를 터준 것인데요. 뇌 차원에서 보니까 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플라스틱, 휘어지잖아요. 딱딱한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물렁물렁하고 휘어집니다.
그러면 뇌라는 것은 그 태어날 때 그 자체로 세포의 수가 증식하거나 자기 증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뇌세포는 태어난 그대로 죽어요. 뇌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빠르게는 20일에서 길게는 2년 단위로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됩니다. 자기 증식을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허물을 벗습니다.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것이 영원히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대신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생이 될 때 생명 현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뇌세포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뇌의 치매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데 완치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뇌의 중요한 특징이 가소성,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왼쪽 뇌를 완전히 다쳐서 못 쓰게 됐을지라도 어느 날 이 양반이 말을 못하다가 2년, 3년 지나서 5년, 7년 돼 보니까 말을 잘해요. 언어 기능을 다른 쪽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였죠. 심지어는 우뇌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뇌 전체가 없는 사람도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뇌라는 것은 이렇게 신비로운데 현재 그래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뇌로 들어가 봤더니 냄새나 뭐 코나 뭐 소리나 뭐 이게 하나로 생화학적인 코드로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생화학에서 두뇌 연구를 합니다. 반응식을 찾기 시작한 거죠. 화학식을 찾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 뉴런 시냅스의 이런 전달 물질 사이의 화학 작용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의 뭐 나트륨, 칼슘 이런 것들을 양을 재고 거기에 좀 기능을 더하면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지는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어서 먹었더니 부작용이 생겼어. 그래서 시판은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우리의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20, 30년 내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면 국가에서 그런 약을 나눠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먹고 공부하자. 야, 이건 부작용이 없단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그런 모험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첫 번째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셀프 엑스페리멘트라고 자기 실험을 하는 사람들조차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 가치가 있고 궁금하고 이름을 남기기, 명예를 위해서. 이 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감각이 결국 뇌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네트워킹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중추가 있는 줄 알았더니 허큘레스? 아니 이게 뭐 무슨 중추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쪽에 모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병렬적으로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패키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하, 뇌라는 건 직렬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뭐 어떤 뇌의 특정 부분하고만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스팅, 점화라고 쓸 수 있는데요. 불타오르기. 이런 말이 왜 만들어졌는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MRI를 찍을 때 그
그 장면들이 벌겋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스팅이라고 썼는데요. 인터넷도 이제 컴퓨터 킬 때 부팅한다고 그러잖아요. 떠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라앉아 있던 걸 붕 떠오르게 하는 것. 우리 뇌도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직선적으로가 아니고 마치 원판처럼. 근데 이 원판이 입체 원판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제가 몸피라는 말을 쓰는데요. 입체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통통한 오징어 또는 문어가 더 좋은가요? 근데 이 문어의 뒤통수에도 팔다리가 잔뜩 뻗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떤 뉴런은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뻗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이렇게 많은 그게 1조 개 정도로 세포가 있다고 치자면은 무한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뇌는 아직 다 알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미개척지로서 많은 연구들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뇌 차원에서 보면 감각에서 나뉘어진 것들은 실제로 한데 융합적으로 한데 아울러져서 패턴화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런데 컴퓨터가 바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화 방식으로 해보니까 소리,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죠. 소리, 그다음에 문자, 또 뭐 그림, 이런 거 다 따로따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컨버팅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것저것을 그냥 이쪽 프로그램을 저쪽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주면서 한데 융합하는 그런 이제 코딩 작업이 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것이든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변환을 시키기만 하면 하나의 파일 속에다가 그것을 프로그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 CPU가 돌아가는 방식을 뇌에 적용시켜보면 또는 뇌의 방식을 CPU에 적용시켜보면 아날로그 상태로는 특이성이 있어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이런 경계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면 서로 다른 형식 또는 꼴 또는 방식의 정보들이 동일하게 서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이 되더라도 거기 태그라고 하는 파일 형식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서 나중에 재생할 때는 소리는 소리로, 이미지는 이미지로 재생이 됩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기기, 요즘은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인데 라틴어인데 저는 이걸 나나나라고 좀 재미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으로나 접속 가능한 어디에? 인터넷에. 그러한 접속 방식, 인터페이스 방식, 이것이 나나나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계와 사람이 접촉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접촉면, 인터, 사이, 얼굴을 사이를 맞대고 있는 지점, 서로 만나는 지점, 인터, 페이스, 얼굴이죠, 그죠? 전면입니다. 입력기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의 측면에서 입력기기지만 컴퓨터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또 사람에 대한 수용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는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얼굴 맞대기입니다. 서로 마주하기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서로 마주해서 알 속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는 주로 아날로그 형태로만, 우리 감각기관들은 아날로그 형태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형태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생물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든 게 처리된다는 겁니다. 아나는 따르다. 로그는, 우리 로그 함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죠? 비례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꽝이 있으면 작은 소리는 폭이 작게 전달이 되고요. 큰 소리는 진폭이 크게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의 전달 방식, 이것이 아날로그입니다. 비례에 따르는 것이죠. 디지털에는 충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커도 충격은 두 갈래 숫자 0, 1로 전환되면 평준화가 됩니다. 숫자의 내용만 바뀌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출력이 될 때는 출력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이 돼야 사람의 경우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변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럼 버릴 수도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의 과제이네요. 사람이 아날로그 방식을 택한다면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렬적이고 병렬적인 것을 혼합한 아주 불편한 생화학적인 처리 방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따라갈 길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건 이미 처리 속도에서 천양지차입니다. 이미 불을 보듯 그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디지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를 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은 아마 무한히 빠른 속도로까지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처리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생물학적 시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인터넷 위로 올려지는 시대고, 그래서 공유의 시대이고 또 나나나의 시대입니다. 몇 가지 낱말로 지금 규정을 한 셈인데요. 그물짓기라는 말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뭐냐?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익그물이란 뜻입니다. 인터라는 것이 서로의 뜻이기도 하고 사이란 뜻도 있는데요. 서로의 뜻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은 서로 그물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인트라 하면은 내부 전산망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습니다. 숙대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패스워드를 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예를 들어 스노보드에 접속을 하면 그건 인트라넷입니다. 숙대 아이디를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인트라넷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터넷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가서도 접속이 됩니다. 인트라라는 개념은 접속의 제한 범위를, 자격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공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인트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굳이 인터넷과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접속, 제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트라 개념이 들어가지만 인터넷은 이제 그런 접속 제한이 없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뭐냐? 컴퓨터 A와 컴퓨터 B가 연결되는 게 네트입니다. 그물이죠.
근데 그물은 하나로 짤 수가 없어요. 그물이 짜이려면 적어도 3개 이상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3대 이상. 하지만 3대 가지고는 뭐 제대로 그물을 짰다고 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지역 단위로 일단 짜게 됩니다. 그래서 청파동 이런 식으로 짜거나 뭐 KT에서 주로 이제 시도를 이제 처음에 기반 시설을 깔았던 거죠. 지역별로 짭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파동 지역에는 뭐 한 10만 회선 이렇게 깔아놓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서울대에 갖추고 있는 슈퍼컴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총합하는 방식을 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컴퓨터와 컴퓨터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을 네트라고 합니다. 그럼 그물이죠. 그 그물과 그물이 또 연결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물이 한데 짜이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이거는 사람 노드, 단말기 개념이 아니고 선로 개념입니다. 회선 개념입니다. 넷이라는 것은 연결망입니다. 그물이에요. 그물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서로 연결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요. 그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잡는 그물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현재 인터넷은 www로 이어지는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를 이어지는 그물입니다. 이것이 좁아지면 인트라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KR 하면은 한국 안에서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도메인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접속 제한만 폐기하는 순간 전부 월드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www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그물과 그물의 사이가 한데 이어지는 사이 그물이다, 또는 서로 그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표현이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가 번역을 또 못하는 바람에 좀 신비화됐습니다. 인터넷 이런 식으로. 그물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은 그 안에 금을 긋는다는 선, 금, 줄, 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과 금을 이어서 그 물이 짜입니다. 거기에 짜이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걸 노드라고 합니다. 단말기죠. 21세기의 모든 것은 인터넷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모바일, 유선, 무선 형태 모두로 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사람만 연결되진 않습니다. 보잉 747 같은 경우는 A 비행기 엔진과 관제탑 사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AI가 현재 A 비행기의 엔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현재 그러한 방식으로 디지털 통합 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잉 747기만 해도 1조 달러를 넘게 번다고 그럽니다. 단순한 돈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려서 그것을 AI를 통해서 종합 관리하는 순간 물류 비용, 그다음에 뭐 함부르크 항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항구인데 그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산, 디지털화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인 이런 물류 시스템을 창안할 수 있었고, 그 좁은 항구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효율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모든 기업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첫 단계인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라,
그러면 이제 이 전구 하나에도 디지털 센서를 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디지털 센서를 단 기기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갈아주세요. 저는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자각 증세를 갖듯이 우리 인체, 몸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 증세를 느껴서 아유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그래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처럼 모든 사물들이 이런 디지털 센서를 달아서 AI의 명령을 받아서 꺼졌다, 켜졌다 또는 교체 주기 등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고 사람은 AI의 보고를 받고 교체를 명령하거나 또는 직접 다른 것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거군요. 모든 것을 온라인 상태로 접속시켜 놓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 전체는 인터넷 세계와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로 이원화되면서 그 두 개는 동시 접속이라는 동기화라는 형태로 공진화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온라인상에서의 진화가 곧바로 오프라인으로 피드백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먼저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프라인에 반영됩니다. 세컨드 월드라는 또 다른 세계를 창안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또는 버추얼 페이, 사이버 페이 또는 이러한 가상화폐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경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든 화폐는 실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컴퓨테이셔널 인포메이션에 불과합니다. 전자적 화폐입니다. 모든 경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연결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라. 모든 것을 연결하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결국 사람은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분명 생화학적인 처리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데이터가 뭐냐 이게 또 좀 어려운데요. 데이터는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주어진 것들이란 복수 형태입니다. 센스 데이터란 말이 쓰였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센스, 감각에 주어진 것들, 소리, 빛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또는 스파이 또는 탐구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주어진 것들 항상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주어지는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연속적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주어집니다. 데이터는 정리되지 않은 정보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질서를 찾는 겁니다. 패턴을 찾기도 하고요.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산 불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우리 그런 말 썼을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보다도 여기부터 태양계 끝까지의 길이만큼 숫자를 썼을 때 정도의 양. 태양계 끝까지는 그 정도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페가수스 페가수스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0101을 썼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아예 평생을 적어도 평생이 뭡니까? 내가 한 1000번을 태어나도 쓸 수 없는 만큼의 길이. 그것을 컴퓨터는 1초 이내에 처리합니다. 물론 슈퍼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크나큰 그래서 크큰을 두 번 쓰면은 크라는 게 이제 금을 그었을 때 경계를 넘어섰다는 게 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크큰이라는 거는 그런 경계를 넘고 넘어선 그런 알속 또는 정보 또는 데이터 주어진 것들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로 쓰고 있는데 직역하자면은 큰 주어진 것들 복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복수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명한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라는 걸 사람에 붙였던 이름입니다. 실제로 컴퓨터는 사람이 하던 일입니다. 풋 함께 집어넣는 거죠. 이쪽 넣고 저쪽 넣고 여자들이 했던 직원들이 우리 이제 그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할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막 해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이걸 펀치기기에 넣어가지고 함께 넣는 사람들을 여자 직원들을 가리키던 말이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복합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기계에 쓰이게 됐습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는 그것을 셈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셈에는 곱셈, 나눗셈, 덧셈, 수많은 셈이 있는데요. 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데 아우르는 셈을 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것, 이게 컴퓨터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럼 대화가 셈하는 거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말을 나누는 셈 치는 거죠. 실제 말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건데요. 과연 AI가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이냐? 또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AI가 야 나는 그 구현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 AI는 자기를 정말 구현상이라고 확신하는 걸까? 아니면 말만 저렇게 하는 걸까? 여기 보면은 제가 제 제자인데요. 동경대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과의 그 페이스북에서 주고받은 글도 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제가 좀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강한 AI와 약한 AI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AI가 자기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 내리긴 어려운데 거기 나오는 박 선생님은 AI는 이미 초보적인 단계의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초보적인 단계의 그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의식이 아니다. 그건 자기의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반응 정도다. 또는 자기의식을 저는 이제 더 정확히는 시뮬레이션, 모의하고 있는 거다. 제 식으로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한번 써볼까요? 오늘 뭐 제가 자꾸 제 말만 쓰고 있어서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같토다라는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시밀리스 하면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너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얼음같이 차가운 송곳을 내게 찌르다니 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같이 시밀리스. 이 시밀리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인류의 서사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라는 표현은 갈래를 함께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갈래에 속한다. 같은 거죠. 또는 뭐 남자 여자 있으면 남자 하면 남자 같은 거죠. 또는 이제 한 집안 우리 집안이면 같은 거죠. 피가 같고 뭐 이런 거. 어떤 가지를 나눴을 때 그 가지나 갈래나 이것에 함께 속해 있으면 그걸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다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나토다라고 씁니다. 부처님께서 현현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갖춘 꼴로 나타나시는 게 현현입니다. 그러면 같토다 그러면은 재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요. 갑자기 이 컴퓨터가 사람을 지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놈이 진짜 지 생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카톡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린 자꾸 로봇에 대해서 로봇이 말을 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정말 로봇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로봇은 우리가 말을 하는 셈 치고 대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셈 치고는 실제로는 말을 하진 않는다는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 박 선생님은 제 제자이긴 하지만 아주 제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박 선생님은 선생님 아직 AI 공부 잘 안 하셨잖아요. 자기 전공자니까 아직 안 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이미 다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기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도 저도 고집이 좀 세서요.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다음에 더 얘기해보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 뒤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이제 거긴 그 정도로 소개를 제가 해드렸고요. 말을 하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봇이란 낱말의 유래도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놨죠. 네, 뭐 체코어로는 이게 이제 노예란 뜻인데요. 로봇이 노예다. 아이씨, 왜 우리 하필 노예를 만들어요? 사람도 노예를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노예되는 게 얼마나 싫어요. 근데 왜 또 다른 노예를 만들어서 부리고 싶어 할까요? 저는 이런 인류의 품위를 좀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말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근데 로봇은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단순한 로봇의 경우에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자동입니다. 산업용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칙푹 칙푹 똑같은 일을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것이 처음에 로봇으로 로봇8이 등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표되는, 이야, 여기 자율이 들어갔어요.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동이란 말에서 자율로 격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란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 로봇이란 놈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데 문제는 아직 스스로 책임까지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스스로 책임지는 게 뭐냐면 잘못 행동하면 벌을 받죠. 프로그램을 바꾸고 파기시키거나 하는 그런 벌을 받지만은 책임의 주체는 결국 사람, 제조자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책임의 주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판단과 행위의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이런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단계를 나눠서 보라는 말은 우리말에 바보가 있잖아요. 바보는 저는 이 보가 보자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밥만 좋아하는 놈이야 밥보. 밥은 원래 밥보입니다.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떡 좋아하시나요? 떡보죠, 떡보. 딸을 좋아하는 아빠는 딸바보 이렇게 보자를 쓰는데요. 보라는 거는 그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잡보라고 합니다. 잡보라는 것은 팔방미인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저보라는 말은 저절로 움직이는 로봇을 얘기하는데요. 저 봇은 사람 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 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아톰하고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로봇을 만들 때 꼭 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준 거죠. 실제로 로봇은 바퀴 달린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작동도 쉽고요. 그런데 바퀴가 달려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리를 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위력인 거죠. 로봇은 우리의 친구다. 다리를 달아줍니다. 다리만 달아주나요? 표정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얼굴이 생긴 거죠. 아니, 쓸데없이 얼굴을 왜 달아줄 거야? 필요 없는데.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제. 사람처럼 만들어줬습니다. 크기는 사람보다 조금 아시모는 좀 사람보다 좀 작습니다. 80cm, 1m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크기입니다. 인간의 친구로 만든 이 로봇의 첫 번째 기능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저절로 해내게끔 만든 저보입니다. 저절로 보입니다. 보라는 건 로봇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바보할 때 이제 어떤 일을 스스로 해낼 줄 아는 그것만 잘 해내는 어떤 능력을 갖춘 생명체를 얘기할 때 보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오니까 또는 왓슨을 보면 왓슨은 이제 진단 슈퍼컴퓨터입니다. 진단 AI 그다음에
알파고가 나왔고, 알파고 그 뒤에 제로가 나왔어요. 알파고의 첫 번째 대국자는 뭐 이세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이세돌이 알파고를 한번 이겼습니다. 그 뒤로는 이기질 못했어요. 놀라운 거는 알파고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바둑을 두었는지 기보라고 그러죠. 바둑에 대한 기록을 알파고에게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기보를 알파고에 저장한 뒤에 알파고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알파고 알고리즘의 한계는 그동안의 기보 전체였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사람 가운데 누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 왜냐면 인류 전체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배우게 한 게 아니고 바둑의 기본 원리만 주고 스스로 바둑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가 바둑을 펼쳤는데 알파고 제로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겨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보셨나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로 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내세요, 절대 사람이 로봇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생화학적으로 처리하지만 로봇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딱 내는 요 한 0.05초 이내, 0.05초 이내에 분석을 해가지고 가이구나 다 결정해서 이기는 걸 낼 수 있습니다. 그 로봇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알파고 제로나 알파고나 이제 사람을 뛰어넘는 바둑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죠. 그래서 은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수들끼리 놀아야죠.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끼리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알파고 만들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길 기대를 갖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알파고 제로가 나오는 순간 인간의 바둑 실력이라는 것은 초라하게 그지없게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 디그니티, 사람의 품위를 추락시켰어요. 인류 전체가 사실은 더 이상 바둑에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알파고 제로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바둑이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물론 재미로 둘 수는 있겠죠. 내가 너보단 잘 둔다. 바둑의 도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자, 이 스보가 되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이런 스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보의 형태 중에 하나는 감정적 대화가 가능한 로봇입니다. 병원에 이미 출연했죠. 왓슨의 경우엔 진료 로봇인데 전 세계의 의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진단율 오류 5% 이내. 인간의 진단율은 어떨까요? 오류 가능성이 25%나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맞추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왓슨에게 진단을 받으시겠습니까? 인간 의사에게 진단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다시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어요? 왓슨이죠. 그래서 의사들께서 이제 실업의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감정적이죠.
더 판사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보수, 진보 판사가 있대요. 판사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네, AI. 공정하시겠죠?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 로봇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대학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로봇은 일본이 최선진국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떤 설문에 대답을 하기를, 만일 로봇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우겠냐? 그러자 80% 이상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한국은 제 생각에는 거의 99%는 될 겁니다. 사람 선생님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로봇 선생님은 좋아할 겁니다. 아마 한국 교육부는 그런 로봇이 있다면 아마 1순위로 한국 교육부가 사들일 거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더 재미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도 존댓말이 있습니다. 로봇 선생님이 오시면, 로봇인 줄 알고 있는데 로봇 선생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높임말을 하겠냐? 학생들 75%가 예라고 이미 일본의 이 로봇에 대한 그 친화성?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생활 속에 다 깊이 빠져들었죠. 이제 이런 디지털이라는 것, 디지털 이제 제가 DR이라고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말을 만들었는데요. 이 DR이라는 것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아르케입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이미 완전히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DNA도 거의 10% 가까이 분석을 했습니다. DNA를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에는요, 현재는요, 그런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거의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곧바로 생명체가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레이크란 그 사람의 놀라운 인공세포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사람이요, 유전 정보만 있으면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기 복제하는데요.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DR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의 오프라인, 물질 세계를 바꾸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DR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아르케, 비롯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의 삶을 더 중시합니다. 물론 오프라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가토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잘 제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스보의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특정한 능력을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스보는 사람의 삶 자체를 모방하는 겁니다. 스보는 사람의 삶 자체를 갖토는 겁니다. 이때 갖게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평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스보는 사람의 친구가 아닙니다. 능력 면에서나 또는 시간의 면에서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신이 될 것입니다.
스보는 이제 운전을 할 테고요. 스보는 기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스보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선 안 되는지를 결정해 줄 겁니다. 사람은 이제 스보에게 물어서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테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도 스보의 조언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스보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매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 내내 스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뛰어난 점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왠지 좀 있는 것 같죠? 슈퍼라는 것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슈퍼, 뛰어나다, 슈퍼맨,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뛰어남이죠, 제식으로. 뛰어남이.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란 뜻, 지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인텔리전스는 가려내기란 뜻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인텔리전스란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합니다. 컴퓨터는 0, 1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려냅니다. 똥오줌 가리듯이, 옳고 그름을 가리듯이 기준만 주면 그걸 제대로 가려낼 줄 아는 힘, 그것이 인텔리전스입니다. CIA의 C인 I가 그겁니다. 불순분자색출하는 거, 이것이 인텔리전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스보의 첫 번째 기능은 뛰어난 가려내기 능력입니다. 사람은 뒤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큰 데이터를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오류도 없이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저는 이거 그물짓기라고 쓰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를 제식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큰 더미입니다. 더미라는 것은 덧붙여진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어진 것들의 총합을 더미라고 합니다. 산더미처럼 크다 할 때 덩어리로 주어진 것, 이것이 더미입니다. 큰 더미는 끝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없이 크게 많이 주어지는 그런 더미가 있다. 이걸 빅데이터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그 정보의 바다, 저는 이걸 몸피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의 모여진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몸, 모임의 덩어리가 몸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부피, 이것이 몸피입니다. 입체적인 퍼스펙티브한 거죠. 한쪽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바라보이는 것, 이렇게 짜이는 것이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몸피 그물이죠. 그러니까 스보라는 것은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익금을 전체를 끊임없이 그물짓기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 가토기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말로 조금 부족해서 이제 가토기라는 제 말을 쓰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시밀리스란 말에서 왔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건 모양을 본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그 로봇, 감정을 나타내거나 인사를 하거나 또는 친근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로봇의 AI의 능력에는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토기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좀 쓰고 있는데, 스보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 가토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보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섹스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러줍니다. 마치 사람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정이 사람들이 애정을 쏟기 시작했고요. 또 마치 반려견처럼 사람과 반려하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다양한 종류의 그 AI가 나오는 영화들을 뭐 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아이러벗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영화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휴머노이드, 휴먼, 사람을 본떠서 만든 로봇들을 사람들이 주로, 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채피라는 오락 영화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마인드 업로드라고 하는 이제 신기술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멘탈 그 렉시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 전체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뒤에 로봇에게로 다시 다운로드 하는 이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영화 속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그쪽 방향으로 로봇이 또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스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보는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여줍니다.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생산성이라는 게 물건을 만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 명이, 노동자 한 명이 단위 시간당 제작해내는, 생산해내는 재화의 총량을 가지고 생산성을 측정합니다. 보통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요. 미국이 왜 높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노동자들 이상하게 살도 많이 쪘잖아.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런데 장비가 좋아요. 자동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한 명의 노동자가 해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보자면은, 그런 고급 인력들이 해낼 수 있는 생산성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저우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설립을 했는데 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2,000명이에요. 한 20만 명은 뽑아야 되는 규모인데 2,000명으로 딸랑 끝냈습니다. 왜요? 모든 건 AI가 처리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 한 명의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생산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가 그러잖아요. 로봇에 대해서 세금 매겨야 된다. 어? 아니, 왜 생산의 주체가 로봇인데, 이 로봇에게 세금 매기지 않고 왜 사람에게만 세금을 매기냐? 부당하다, 이거야.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는 곳에, 생산이 있는 곳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아니, 로봇을 생산을 하든, 사람이 생산을 하든, 생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되니 로봇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스보라는 것은 사람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야간에 혹시 이제 이런 교통경찰 한번 떠올려 보시죠. 뭐 쉬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끊임없이
순찰을 돌 테니 이 스보 한 대만 있어도 로보캅 같은 개념으로 교통 안전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그 스보에 날개가 있고 제트 엔진이 달려 있다고 치자면 정말 스보 한 몇 대만 있어도 서울 시내 전체를 아마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보라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그리고 DR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DR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이유가 생화학적 처리,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이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스보가 스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의식을 가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아르케를 발견하는 셈입니다. DR이라는 것 말고 DR에 기반한 인공 자의식이 생겨난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아르케가 출현하는 것이고 아마 그 아르케는 인간을 지배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진화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결단 문제이지 무슨 경제적이거나 또는 과학적인 결단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AI의 자의식이 출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험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막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AI의 자의식이 생겨날 것이냐 또는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선생님 이미 생겨났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생겨난 거냐 아니면 저는 아직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아직은 생겨나지 않은 것이어서 현재는 막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열린 물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의식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자의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자의식에 대한 뜻매김부터 정확히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미 자의식 정도를 많이 로크나 흉도 마찬가지고요. 칸트도 자율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했지만은 저 자신도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판단의 주체 이런 걸 가지고 자의식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느낌 차원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의식이 있습니다. 아야, 내가 아픈 거죠. 그러면 이 내가 아프다라는 이러한 스스로의 깨달음 이것이 바로 저는 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힘이다.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라고 부르는 그 자기는 나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 누구인지, 나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데카르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나는 정신뿐이었습니다. 오직 맨스, 정신이었죠. 근데 저는 우리말 나는 정신이 아니다. 나는 나아진 것이다. 나아질 뿐만 아니고 내가 나아진 상태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또 나아가고 있어서 나아지고 나으면서 또 나은 것을 바탕으로 또
그 나아진 것들이 나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짜이는 목도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는 이런 짜이는 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완전히 다르게 나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대답을 하고 나면 과연 로봇이, AI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이 나라는, 이 자기의식이라는 것의 첫 번째 관문이, 이 나라는 것은 고등 생명체가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식이라는 것도 스스로 나를 나라고 알아차리는 거라고 한다면, 아픔에서 가장 크게 내가 나라고 알아차리니까 아플 때야말로 나를 가장 크게 느낄 때잖아요. 깨달을 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해 있을 때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는 시련의 아픔 속에서, 또는 타인과의 아주 깊은 유대적 공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식이라는 것을 순수 정신과 같은 이런 단계로만 제한해서는 자기의식을 우리는 완전히 그르치는 것이다. 그것을 더 넓히게 된다면 이런 이제 인류 진화의 역사라고 하는 긴 과정, 생물학적 진화와 또 문명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진화, 이 두 가지가 공진화의 방식으로 한데 뒤섞여 가지고 어우러지는 이런 복잡한 생명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에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의식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의식을 갖토기 하는 것이다. 그것을 모사하거나 빙의하거나 그것을 닮게 미메시스에 닮아 나가도록 프로그램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자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 이런 인공적 자의식은 아르케로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가능성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의 아르케는 DR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제 강의는 좀 미완인 채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